하나의 이슈, 두 개의 관점. 대학생들이 펼쳐내는 현실 쟁점 토론 속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수령 연령 상향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1980년대에는 66.1세, 1990년대는 71.7세였습니다. 현재 기대 여명은 83.5세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연금이 도입됐을 때 이 정도쯤에 수령하겠다 예측한 것보다 기대 여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수령 연령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국의 정년은 여전히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올리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수령 연령이 되지 못해서 저소득층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정년이 연장되거나 임금 피크제를 함께 도입한다면 수령 연령을 상향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각 팀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한 줄 원칙을 말해달라고 한다면 현재가 없다면 미래가 없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모이는 곳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참가자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체 교육 시스템으로 토론부터 스피치까지 말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경희대학교 토론 동아리 이가암입니다.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편이다? 저 진짜 승부욕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동력이 승부욕이에요. 1등 해야죠. 다음은 무려 1986년에 창단되어 40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중앙대학교 토론 동아리 휴머니즘입니다. 현재 한국대학생토론연합이라는 조직의 의장을 저희 동아리가 맡고 있고 실력이 꽤나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재밌는 토론을 하자가 좀 크거든요. 내가 하는 토론 한번 봐라. 자, 오늘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보장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대국민 폰지 사기라는 불신의 대상으로 불리는 제도죠.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받는 돈도 많아졌지만 내는 돈은 그보다 더 올랐는데요.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 통과에 정작 당사자인 미래 세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의 축은 결국 어느 세대를 기준으로 보느냐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현재 세대의 삶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미래 세대의 삶을 우선해야 하는지 이 선택에 따라서 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문제의식도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두 대학교의 관점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의 심판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지금부터 트라이브 앱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더 많은 표를 얻은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 4강의 주제도 여러분이 직접 제안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제안된 주제는 실제 토론의 주제가 됩니다. 자,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은 총 4개의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 입장 발표. 두 번째 라운드, 교차 검증. 세 번째 라운드, 자유 토론. 네 번째 라운드, 최종 변론 순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 입장 발표부터 시작하죠. 국민연금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할까로 발표할 김민규. 이은영입니다. 저희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현 세대의 안정과 형평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를 청년 문제, 사회적 약자의 부담, 노후복지 확충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습니다.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70%가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료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많아지고 청년은 줄어들면서 연금 내는 한 명이 연금 받는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증가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년과 중장년이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청년의 약 30%는 빚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세대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은 연금을 위해 낼 돈은커녕 현재를 살아갈 소득도 부족해서 노후 준비를 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보험료를 높이면서 국민연금을 지속해 나가자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개편하기보다는 지금 세대의 안정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청년 문제에 대해 먼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은 청년 세대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한국사회보장학회에 따르면 1976년생은 평균 보험료율 9.5%, 소득 대체율 50.1%지만 2006년생은 보험료율이 12.7%로 오르는 반면 소득 대체율은 43%로 떨어집니다.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에서도 2000년대생의 연금 수익비는 2.18에서 1.65로 22% 감소하여 현 세대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청년들의 고용소득 기반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청년 빈곤율은 전체 대비 120%에서 161%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고령층 중심의 공적 이전 확대는 노인 빈곤을 낮췄지만 그만큼 청년 빈곤은 심화되어 세대 간 빈곤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청년의 현재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저성장과 청년 빈곤이 결합되면 지금 가난하여 자산 형성이 불가능하고 노후 대비 실패라는 악순환이 고착될 것입니다. 이를 끊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재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보험료율 인상은 저소득층과 지역가입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저소득층은 가처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생활비가 급감하게 됩니다. 월 100만 원 소득에서 10%와 40%의 부담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미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이들에게 보험료 인상은 생활비 축소로 직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변동성은 임금 근로자의 2배이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가 즉시 줄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는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가입자 중 83.2%가 월 200만 원 미만, 30.8%는 100만 원 미만으로 상당수가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없는 계층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명백히 가중시키는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노후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인 39.8%입니다. 이는 연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주거, 건강, 서비스 등 노후 복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5년간 30만 명이 늘었지만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수용 가능 인원은 67만 명인데에 반해 입소자는 82만 명으로 122% 과밀되었습니다. 이는 연금액 증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라 빈곤 완화 효과 자체는 기초연금이 8.3%포인트로 더 큽니다. 따라서 필요한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니라 기초연금 확대와 돌봄, 주거, 건강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실제로 도달하고 한국 사회의 노후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중앙대학교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기득권인 현 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국가로 나아가는 길일까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아니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수령 연령 상향과 소득 대체율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태어난 시기만 다르고 연소득은 모두 5천만 원으로 동일한 갑, 을, 병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41년간 보험료를 똑같이 납부했고요. 보험료율 개정 과정을 모두 반영하여 이들이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았는지를 단순히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총 수령액은 5억 3,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납부한 시점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 그리고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내는 돈 그리고 받은 돈의 가치를 모두 계산해 보았습니다. 받은 돈은 갑과 을, 병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양상을 볼 수 있고 낸 돈을 받은 돈으로 나눈 실질 기대 수익비는 값이 2,
을이 1, 병이 0.67로 을은 낸돈만 받는 것이고 병은 오히려 제도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돌입해 국민연금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줄어드는 미래 세대가 기득권을 부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합니까? 국가의 미래인 그들을 우리의 노후를 위해 희생시켜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미래 세대는 근로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2070년경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재정 운용 상황이 계산이 됐습니다. 또 프랑스는 복지제도에 자본 투입이 많은 국가로 유명합니다. 정부 지출 자체도 GDP의 57%로 상당하지만 지출의 30%가 사회보장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 프랑스는 국가 재정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CDS 프리미엄 신용 등급이 AA-에서 A+로 하락했고 프랑스 총리 연설에서는 매 초마다 프랑스의 빚은 5천 유로씩 증가하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표했습니다. 현 제도를 유지하고 고령층의 복지만 우선한다면 대한민국도 프랑스처럼 재정 위기에 처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는 연금 보험료와 세금으로 인한 이중 부담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들 또한 생기곤 합니다. 즉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복지가 아닌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할까요? 복지 제도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분배적 정의를 주장한 철학자들의 생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존 롤스는 사회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최소 수혜자가 미래 세대가 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세대에 태어나도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분배적으로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례적으로 평등한 분배 원칙이 곧 정의라고 말합니다. 각 세대에서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비율이 동일해야 사회 내 분배적 정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국민연금 개혁안에 분노했나요? 제도가 편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국민연금 개혁안에 분노했습니까?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민연금의 소득 연령 상향과 과지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대학교의 입장 발표만 들어봤는데도 벌써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배틀의 시작이죠. 두 번째 라운드, 교차 검증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앙대학교가 경희대학교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검증 시작하겠습니다. 입론에서 경희대 측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보험료율 증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보험료율 증가보다 소득 연령을 좀 올려놓고 소득 대체율을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을 올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우선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수급 연령 상향 그리고 소득 대체율 감소 전부 문제가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만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연금 제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연금이나 아니면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연금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노후 대비를 준비도 하고 또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같은 존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나요? 스웨덴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시로 들기는 했지만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가 좀 특수하게 국민연금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기초연금이나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한다면은 소득 대체율을 낮추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우선 소득 대체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자는 주장입니다. 노년 세대들은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도 적게 내지만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받는 돈 자체의 액수가 차이 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형평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에 소득 대체율 감소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신 주장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사실 자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미래 세대에게 고령층 복지를 위해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국가적 손실이자 위기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미래 세대의 부담은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그런 개혁들을 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더 이상 개선시키지 않는다면은 이미 돈을 모두 냈던 사람들은 현재 부분 적립식과 부가식 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의해서 그 돈을 다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자로 인해서? 기금이 고갈되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이미 국민연금공단 공식 입장에서도 만약 기금이 고갈됐을 때 부가식 방법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애초에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돈을 보장해야 될 책임이 법적으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기금 고갈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시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을 드리고 싶은데 2055년으로 예상된다든가 2065년으로 예상된다 하는 자료가 있었지만 그거는 수익률을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정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수익률을 4.5%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약 40년간 6.5% 이상, 거의 7%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 판단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6.5%가량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90년 정도에 기금 고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만큼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고갈이 빨리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고갈되면은 결국에 그 돈도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은 국민연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적인 부담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고, 수령 연령 상향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1980년대에는 66.1세, 1990년대는 71.7세였습니다. 현재 기대 여명은 83.5세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때 연금이 도입됐을 때 이 정도쯤에 수령하겠다 예측한 것보다 기대 여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수령 연령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선 수급 연령 상향에 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년은 여전히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올리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그 수령 연령이 되지 못해서 저소득층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년 같은 경우도 애초에 맨 처음 설정했을 때보다 기대 여명이 올라간 만큼 저는 그것도 같이 연장을 한다든지 임금 피크제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령 연령을 상향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 상대 측은 미래 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인해 더 큰 부담을 느껴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있기 때문에 노년층 빈곤은 걱정 없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다 세금에서 재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그 세금 또한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주장하신 논리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차 검증을 종료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가 던진 질문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도입됐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기대 수명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바로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에게 교차 검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현재를 봐야 됩니다. 현재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삶이 국민연금으로 인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연령 상향이나 아니면 소득 대체율을 낮춘다는 등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 문제에서 어긋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미래 세대와 함께 생각을 해서 형평성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미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더 정의로운 것 같고, 연금 제도라는 것이 근로세대가 내는 돈을 기반으로 은퇴세대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세대라는 것도 결국에 미래 세대가 내는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부담이 심해져서 연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현재 세대의 노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래 세대를 먼저 부담을 줄여주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다음에 현 세대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소득 대체율을 몇 % 수준으로 감소를 하실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40%의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2022년에 40%에서 43%로 올렸는데 그걸 다시 40%로 되돌려 놓자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이게 사실 3%밖에 낮추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저소득층은 더더욱 그렇고 중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소득 대체율을 감소시키면 그런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소득 대체율을 낮춘다면 지속 가능성, 고갈을 막을 수 있나요? 네. 고갈을 아예 절대 안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준비한 모델에서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모델이 있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셔서 충분히 설명 가능해야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소득 대체율을 감소시킨다거나 수령 연령을 상향시킨다고 해서 고갈을 절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몇 년 미룰 수 있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 재정을 점점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르면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 기준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3만 9,201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62만 3,302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지급액의 중위값은 대략 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 취약 계층을 위한 생계 보장과 복지의 수준은 아득히 벗어났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돈을 더 끌어와서 현재 세대의 안녕과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장치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당장 내일부터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연금을 받는 70세가 된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이 제도가 유지되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돈이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한 달 월급 40% 혹은 4분의 1 가량을 빼앗아 누리는 사치적인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코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래가 되면은 4분의 1을 낸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저희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받는 방식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말씀해주시는 그 최소한의 보장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결국에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이 돌아온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급 개시 연령이 4년만 올라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제적 불안성이 약 50% 증가합니다. 즉 말씀하시는 저소득 노인, 노후 복지에는 동감을 해주시지만 그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불안성이 50%나 증가하는 상황인데, 저소득층 노인 고려하지 않으신 채 수급 개시 연령을 주장하시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올리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현재 국민연금 제도도 조기 수급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 수급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보편복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돈이 들어간다면은 국민연금을 낮추면서 안정성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국민연금도 훨씬 안정화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훨씬 완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그러한 보편적인 복지를 누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저소득층의 탈퇴율이 굉장히 높고,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해도 낼 돈이 없어서 중도 탈퇴하는 경우가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교차 검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가 던진 질문의 핵심은 결국 국민연금이 도입됐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기대 수명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바로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주장의 핵심은 현재 시점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빈곤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논리를 좀 더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제 필요한 건 자유로운 토론이겠죠. 자유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가 말씀하신 제도대로라면 이제 손해를 보고 점점 형평성에서 불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과 현 세대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도 자영업자나 일반 직장인이 좀 형평성 있게 내도록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내는 비용 같은 경우는 현재 개혁안 13% 대신 이전처럼 9%대로 낮추는 거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당장 내는 돈이 적어지니까 청년들이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을 하고 노후 대비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소득 대체율이 비교적 낮아지더라도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은 다른 제도로 보완이 되고 있고, 또 미래 세대 저소득층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보험료율을 9%로 낮추고 40%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과거 9% 40%였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낮아지는데요.
있는데요. 제가 그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 현재는 지금 부분 적립식으로 연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기금이 부족해지면은 부과식으로 이제 바꾼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부과식으로 전환을 하기보다는 완전 적립식으로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적립식이란 근로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고 그 정의상 기대 수익비를 항상 만족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기대 수익비가 1이라고 낸 것만큼 정확히 받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자나 다른 수익 같은 거를 더 조금씩은 받기는 합니다. 부과식 혹은 부분 적립식 연금 제도에서 돈을 냈던 사람들은 다른 재정 자원으로 미래에 연금을 모두 충당을 하고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되는 포인트부터 연금은 그들이 낸 돈으로만 투자하고 그 돈을 불리면서 운용할 수 있어서 재정 운용에 크게 위험성이 없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완전 적립식으로 연금 구조 모델을 개혁을 하게 되면은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로 올리기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30%에서 40%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15.5%까지 올리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윤이 있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0%의 소득 대체율을 항구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말씀하신 9% 40%로 가자는 말씀은요.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낮추자. 고갈 시점을 다시 앞으로 당기자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립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게 회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는 좀 일시적으로 다시 9%로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청년들이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기회를 좀 주던지 이러면서 몇 년간 유예 기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저희가 말씀드린 모델처럼 올린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과연 해결이 될까요? 이 완전 적립식 방법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들이 낸 돈만으로 연금 기금을 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저출산이 심각한 이 시대에 그들이 낸 돈만으로 과연 그 많은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기대 수익비가 과연 충족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그 근거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잠시 유예한다는 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죠? 임시방편보다는 당장 기대수익비가 저희가 계산해 드렸다시피 2에 가깝거든요. 그게 좀 과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에 맞추는 것을 맨 처음 목표로 하고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아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이런 모델 형식으로 바꾸고 소득 대체율 이런 것들을 기대수익비를 기준으로 바꾼다면은 지속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되면서 현재 세대의 부담도 덜어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덜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가 주장한 완전 적립식보다 미래 세대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에 더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현재 노인 계층들은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현재 청년들은 미래 노년층이 되면은 기대 수익비가 1 정도 됩니다. 현재 청년들 상황 어떻습니까? 내는 만큼도 못 받을까 지금 두려운데 그 공정성이 없어진 이 제도를 계속해서 연명 치료하듯이 그냥 지속 가능성만 높이자라는 주장은 형평성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가 노년 세대에 비하면은 미래 세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이 의지하는 구조가 언젠가는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현재 세대가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까 두렵다. 현재 세대가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는 미래 세대가 너무 과도한 부담에 쌓여 돈을 제대로 못 내는 겁니다. 저희 청년 세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저희가 계산식을 보여드렸다시피 1에 거의 가까운 형태로 받고 가장 먼저 연금을 받는 경우인 2에 가깝지만 미래 세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자신이 낸 만큼도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미래 세대 부담을 좀 완화하고 모두가 부담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좀 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입장은 현재 지금 우리 세대에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자영업자, 노인 빈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셨고요. 중앙대학교에서는 완전 적립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을 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라운드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 변론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최종 변론 해주시죠. 우선적으로 저희는 불공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수령 연령을 상향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입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수급 연령을 4년 상향할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 드렸고, 청년에 대해서 현 세대를 청년으로 보든 미래 세대까지 청년으로 보든 수익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하시는 입장인데 9% 40% 이 제도를 돌려놓는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상충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완전 적립식은 15.5%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세대인 청년과 저소득층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영업자와 청년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카르페 디엠, 내일을 믿지 마라, 현재에 충실하라 라는 뜻으로 유명해진 문구이죠. 여기까지 최종 변론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앙대학교의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경희대 측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현재 세대가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하셨지만 그를 위한 확실한 방안이나 현실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못 해주셨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느끼지 못한 것 같고, 수령 연령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조기 수급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양측 모두가 동의한 다른 연금 제도나 노후 대비를 위한 다른 제도들이 충분히 있다면은, 그게 활성화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최종 변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아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과연 어느 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진짜 토론의 묘미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두 대학교는 이렇게 토론을 같이 라이벌 매칭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굉장히 치열하게 피 튀기게 싸운 것 같아서 재밌었고, 준비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명 깊게 토론했습니다. 주제도 그렇고 이 토론 자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즐겁게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저희 쪽이 굉장히 유리한 좀 편향된 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도 많은 것 같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전혀 아까 토론할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포커페이스를 잘 하셨네요. 저는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그냥 좀 쫄아서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졌는데요, 수미님? 국민연금이란 게 워낙 지금 사회에 뜨거운 이슈지만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저의 주장이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경희대학교는 우리가 이겼다. 당연히 저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대결은 여러분의 한 표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부터 트라이브 앱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더 많은 표를 얻은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의 승자뿐만 아니라 4강에서 치열하게 맞붙게 될 주제도 여러분이 직접 고를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화금융에서는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뿐만 아니라 미래 금융인재 발굴을 위한 한화 라이프 퓨처 탤런트 컨테스트도 진행 중입니다. 총 1억 원 상당의 수상금과 신입사원 서류 전형 면제, 글로벌 해외 연수 지원의 특별 멤버십 혜택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많은 도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나온 이 멤버들이 한 번 더 돌아옵니다. AI 잘 쓰는 것도 능력이다.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학의 역할인데 혹시 교수님 아니세요? 나 빼고 팀원들 전원 결석, 전 애인 3명이 있는 수업에서 발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전 애인 3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긴장도가 올라가게 돼요. 전 애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B는 공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봤습니다. 왜 경험해야 되는 시련입니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뜨겁고 더 솔직한 토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